자, 열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까지 더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수해는 물론이고요. 복구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 수해 피해를 보도하면서 저희도 마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참 역대 유례 없는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 실종자가 보니까 호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1년에 우면산 사태가 났던 때 그때 희생자 숫자가 76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강우량이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예. 물론 강우 강도는 서울에서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시간당 100mm 정도가 짧은 그렇죠. 시간에 나오긴 했지만 총 강우량이 300m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 그 76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강우는 조금 더 패턴이 다릅니다. 예, 최고 강우 강도 우리가 작년 8월 8일 날 강남의 동작이랑 146mm 시간당 그렇죠. 120mm라는 그 정도 강우는 아니지만 이미 충분한 50에서 80 그리고 길게는 100mm 정도의 강우가 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총량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총량 자체가 저희가 이미 1년 강우의 60% 이상 7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많이 온 지역은 사흘 동안 900mm까지도 온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호우를 저희들이 경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또 지금 보면 남부 지방부터 화요일 날 이제 아침이랑 이쪽으로 계속 그 강한 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비가 끝났을 때 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더 대비를 해가지고 예.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을 말한다면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물론 계속해서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막상 지금 가장 깊은 지하차도 중앙 부분은 물이 차 있어서 인력을 투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배수 관련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보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포항 그 냉천 때 아파트 침수 사건 때도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되면 금방 물을 빼고 우리가 구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만 이틀이 걸렸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14시간인가 15시간 동안 에어포켓에서 생존자가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게 초기에는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흙탕물입니다. 예. 그리고 농경지를 지나다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뻘을 이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양수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중심부가 되는 지점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뻘이 한 1m 정도는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자동차가 뻘 속에 1m 정도요. 1m도 되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사태 같은 걸 나면 하류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뻘들이 한 1m, 2m씩 집을 덮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최대 3, 40cm는 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을 빠지면 많아도 한 4, 50cm 정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1m 이상이면은 일단 물 뺀 다음에 근데 비도 안 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물 뺀 다음에 굴삭기 같은 걸로 이제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장비를 바로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게요. 지금 일부 정확한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차량은 다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차량에는 더 이상 희생자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 희생자들이 그 상황에서 차문을 열고 대피하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희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만일 거기 계셨던 차량의 차주들이 만일 무사히 탈출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 당국에 연락을 해서 내 차가 지하 주차장에 지하 도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연락이 왔어야겠죠. 예, 그런 신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량보다 우리가 지금 찾은 이제 희생자들의 숫자가 아직까지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중장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또 저는 그런 생각하고 펄 속에 또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 오송 지하차도의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수색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펄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종자가 빨리 또 하루빨리 발견돼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수색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왜 이 오송 지하차도가 물론 우리가 아는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는 짧은 지하차도가 아니고 더 길었기 때문에 이번 피해를 좀 더 좀 피해가 또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구조로 있었던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자체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흰남노 때 포항 그 지하주차장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과는 매우 가까운 400~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지하 공간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침투했다라는 사건이죠. 예. 사실 일반인들은 보면은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게 범람해서 이제 올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문제가 뭐냐면 그 인근 하천에 제방 공사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우리가 미호청교라고 하는 교량을 지금 만들면서 화면에 보이는요. 그렇습니다. 제방. 미호청교라는 그 제방 공사를 그 교량을 공사하면서 제방 일부를 뜯어낸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임시 보강, 임시 제방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호우가 집중되기 전에 장마철에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곳은 공사장.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은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공사장인데 예. 그런 일반 그 주택 공사장도 아니고 하물며 하천 공사장이라는 거죠. 너무 이제 수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공사 구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 옆에 우리가 지하 공간이 있었다라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작년 우리가 그 포항 주차장 사건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막을 또 해놨기 때문에 그 어떤 강도라든가 비해를 버티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호우가 이제 수위가 올라오면요, 제방의 수압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은 항상 약한 곳,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 제방은 다짐이라든가 재질들이 돼 있는데 약한 곳이니까 거기다가 또 보면은 많은 제보에서 보면 임시 제방이 이 기존 제방보다 조금 낮게 축조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처음부터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제방과 같은 흙으로 된 구조물들은 한번 물이 한번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커지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뭐 네덜란드의 제방 이야기 같은 것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흙으로 돼 있는 구조물들은 한번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차량 통제 관점에서 부산 초량 지하차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부산 초량 지하차도하고는 조금 틀리죠. 부산 초량 지하차도는 내수에 의해서 침수된 예. 사건이라서 그렇고요. 그다음 또 초량 지하차도는 거의 일제시대 때 건설돼서 예, 예. 그래서 내부에 펌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나왔던 말들이 뭐냐면 이런 지하차도에 대해서 자동 차단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예,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는 너무 많은 지하차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단기간에 다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시설을 고친다는 거는 우리가 구조적인 대책인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지하차도에 최소한 경찰 인력을 배치해서 차량을 통제한다든가 비가 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리를 해주는 게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예. 저희가 그 재난 관리에서 보면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은 재난이 나서 시설물이 파괴되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물론 어렵지만 복구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인명 피해가 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대피를 안 시켰고 이런 것들에 귀결되는 문제들일 수 우리가 좀 등한시했고 관심을 덜 기울였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신고가 몇 차례 있었는데 왜 통제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왜 통제를 안 했나에 집중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이제 단계별로 봤을 때 가장 위급하게 통제될 곳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통제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예. 뭔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시스템들 바로 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이게 또 아닌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건 뭐 사회 전반에 대해 걸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집어넣어도 이 일이 내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하고 걸리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의 관리는 충청북도 도청 도로과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 일이 일단 이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보가 가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 여러 기관들이 엮여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컨트롤 타워처럼 해결하는 것들을 해줄 분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해주는 역할을 예. 해야 되는 게 지자체 자치단체장입니다. 네. 사실 이런 신고를 시장님한테 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거 알아봐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 있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 관리에서의 컨트롤 타워의 알파 오메가는 지자체 단체장이다. 그 지자체 단체장이 얼마만큼 관심을 더 있냐가 귀기로 듣고 예, 발로 그렇습니다. 뛰고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면 뭐 어떤 지자체는요 720mm 비가 왔는데 한 명도 안 돌아가시고 어떤 지자체는 그보다 적게 왔는데도 더 많은 피해가 나는 예. 것들을 인명 피해가 나는 걸 보면 그런 관심도에서 차이가 네, 나는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자체 관점에서 시스템 상에서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일단은 내가 이런 재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재난 현장에서 제일 좋은 건 36개라고 합니다. 현장을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여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예. 어떤 방법을 쓰든 이 현장을 벗어나서 일단 안전한 곳에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지하차도 사건들을 보면 물살이 굉장히 급해서 차에서 내려서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역주행하는 차도 겨우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이게 여기가 지금 어려운 시작 거죠. 단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온 화면이.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시작 단계이기 저 때문에 상태만 돼도 사람이 걸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 정도 유속이 나오면은 예. 절대 걸으시면 안 됩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기 나중에 이제 버스가 빨려 들어가는 CCTV 영상도 있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 굉장히 크잖아요. 무게도 나가고. 그런데 그리고 바퀴를 굴리는데도 차가 뜨면서 그 수압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무조건 현장을 이탈해야 된다. 필사의 그 마음으로 그 말씀 해주셨고 지금 이번에 이 오송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제 산사태도 경북 지역에 많이 나갔고 인명피해가 좀 컸는데요. 아직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산사태란 것은 취약관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선정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건 뭐 불강력적이었던 건지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별로 산사태 위험지구,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천 같은 경우 66곳의 위험지구 관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상 예보가 400mm가 온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아니면 400mm가 오는 효과를 몰랐던 거죠. 그다음에 주민들도 보면 대부분 대피 권고를 하면 집에서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대피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피 명령을 100가구에 내리면 피해가 한 가구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험한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는 대피 명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